오늘은 제가 한 5년 전, 6년 전에 읽었던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 가져왔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생각보다. 일반적인 책들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크고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책들인데, 자, 당대 최고의 석학 110명에게 물었다. 당신의 위험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네, 이런 질문에 리처드 도킨스, 미하일 칙센트비아이, 데니얼 골먼 등의 여러분들의 석학들이 대답을 한 모음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다 소개는 못 해드리고 2개 읽어드릴 거거든요. 당시에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을까? 나는 되게 새로운 관념들을 받아들이고 싶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어요. 첫 번째 읽어드릴 내용은 악의 진화, 우리는 살인으로 진화한다 라는 얘기인데 조금 자극적이죠? 어떤 얘기길래 이렇게 자극적인 얘기를 책에다가 써놨을까? 네, 들어봅시다. 자, 데이비드 버스라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진화심리학자가 투고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고문하는 경찰관이나 스토커, 강도, 강간범, 살인자라고 하면 악명 높았던 연쇄살인범 찰스 맨슨의 섬뜩한 눈빛을 지닌 정신 이상의 괴물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거울 속 우리들의 모습처럼 평범하고 차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 모두의 뇌 속에는 적응 구조가 있다. 적응 구조는 우리 같은 인간에 대해 사람들 대부분이 악이라고 부르는 비열하고 잔혹한 행위를 저지르게 한다. 나는 이 점을 매우 위험하다고 여긴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생존과 번식을 위해 경쟁을 벌이는 무자비한 진화 과정에 적응해야 했다. 상해, 강간, 죽음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식을 보호하고 적대자를 제거하고 라이벌의 재산이나 수단을 손에 넣고 경쟁자의 배우자에게 성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침입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번식의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바로 살인이다. 악이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은 여러 가지 면에서 위험하다. 만약 우리의 뇌 속에 살인, 집단 학살 및 다른 형태의 악행을 촉발할 수 있는 심리 회로가 있다면 우리는 책임져야 할 사륙을 범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재판장님, 그것은 제 의뢰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내부에 있는 진화된 살인 적응 구조가 시킨 거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인 인과관계를 이해한다고 해서 살인자가 살인의 책임을 벗는 것은 아니다. 살인자의 정신은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이론이 살인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데 오용된다면 이는 매우 위태롭고 심각한 일이 될 것이다. 악의 진화라는 생각이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우리는 악이 몇몇 특별한 행동 유형이나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부 사람들의 내면에 객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믿기 쉽다. 이 경우 가해자의 관점이나 피해자의 관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악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라고 가로치고 나와 있고요. 가해자의 관점과 희생자의 관점은 엄청나게 다르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은 자기 집단 내부의 일원을 죽이는 것은 악이라고 간주하면서도 집단 바깥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로 바라본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조사해보면 이 계율도 단지 한 집단 내부의 살인에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적인 사례로는 테러리스트와의 충돌을 들 수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이렇게 선언했다. 미국인과 그들의 동맹 세력, 그것을 모두 죽이는 것은 모든 모슬렘들의 개인적인 의무이다. 전 세계의 모든 모슬렘들은 이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런 선언은 잠재적인 희생자인 미국인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다. 그러나 테러리스트의 관점에서는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이자 의무이다. 마찬가지로 부시 대통령은 악의 축을 지칭하면서 악의 축에 속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미국인의 도덕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 타이밍이 얼마나 꽤 예전인지 알겠죠? 네, 지금은 정세가 많이 변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지만 이런 결정으로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게 된 이들에게는 부시 대통령의 판단은 의심할 바 없는 악이다.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 우리와 결속을 맺은 이들이 진화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대상을 악으로 간주한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단순하게 말해서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자신, 또 우리와 결속을 맺은 이들이 진화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대상을 악으로 간주한다. 이 같은 적응 비용을 누구보다도 잘 요약한 사람이 바로 공포의 정복자 칭기스칸이었다. 가장 크나큰 즐거움은 당신의 적을 정복하는 것, 당신 앞에 있는 적을 추격하는 것, 적의 재산을 빼앗는 것, 적이 사랑하는 이들의 눈물을 보는 것, 적의 말을 타고 적의 아내와 딸의 배 위에서 자는 것이다. 칭기스칸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가족은 그를 악으로 보았을 것이다. 반대로 칭기스칸의 그 많은 아들, 피정복 집단의 여인들로 가득한 하렘을 가진 그 아들들은 그를 존경하는 은인으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현대인이라면 진화론적인 적응 열매를 얻으려고 희생자에게 적응 비용을 강요함으로써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었던 칭기스칸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인구의 0.5%가 그의 자손일지도 모른다는 점을 깨닫게 되면 정신이 번쩍 든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역사적으로 살인이 살인자들의 번식과 성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생각이나 인간의 뇌 속에 살인 회로가 자리 잡고 있다거나 우리가 모두 살인을 저지른 조상의 직계 후손이라는 생각은 전혀 위험하지 않다. 인간의 본성 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인간의 어두운 본성은 문화나 빈곤, 정신병리, 미디어의 폭력에 노출되는 것 같은 현대적인 질병 탓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원인을 돌린다고 해서 어두운 본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위험은 거울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응시하지 못하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있는 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데에서 나온다. 악에 대한 거는 참 공개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사실 명백하게 인류의 DNA에는 그런 파괴적인 본성이나 굉장히 악한 본성이 내재돼 있죠. 생물학적으로. 그게 호모사피엔스가 처음에 우세할 수 있었던 이유기도 했고 굉장히 잔인한 종족이었다고 해요. 저희 종족이.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고 우리만 이제 서바이브 한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런 면들의 변화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내재된 악을 우리가 어떻게 공론화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의 기능적인 면을 어떻게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건 참 어렵긴 하거든요.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법, 물론 많이 나누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내용도 분명히 맞지만 사실 어느 정도는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네. 남을 짓밟지 않으면 내가 짓밟히고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그거를 초월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려면 정말 많이 성숙하고 정말 많이 지혜롭고 이런 자질들을 갖춰야 하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좀 괴리를 느끼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자, 어떡한다고? 자, 우리 책에 기댄다고. 책에는 비교적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학문적으로 그냥 퓨어하게 아카데믹하게 얘기를 한다면, 학문적으로요, 그러면 좀 자유롭게 또 논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쉬쉬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의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도 아까 방금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나왔듯이 인간의 본성 속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거부하는 게 더 위험해. 지금 문화가 병들어 있어서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한 게 아니야. 우리 본성 속에 그게 있거든. 거울을 제대로 봐야지 해결점도 알 수 있고, 더 골잖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만약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내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질문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한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해결을 했거든요. 뭔가 내 안에 그런 부정적인 부분과 어떻게 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밝은 부분을 조화를 시킬 것인가, 그 두 가지의 상반되는 경향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것인가. 왜냐면 나는 하나잖아요. 나의 자아는 그것이 모두 다 어우러져서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건 계속 내 안에 모순으로서 자리 잡고 계속 나아갈 때마다 인터럽을 걸 수 있단 말이죠. 네. 아무래도 그게 제가 20대 중반, 초반,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해서 답을 찾아 헤매왔고,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갈등하고 있고, 네, 굉장히 많이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착하다고 해야 되나? 내 윤리관이 맞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게 사회로부터 주입된 윤리관이기 때문에 단지 사회적 사회 유지를 위해서 개인에게 주입된 윤리관일 경향,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느끼기에. 그래서 네, 많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챕터 제가 고른 걸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에른스트 페펠이라고 신경과학자, 뮌헨에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의 종이 지구상에서 존속하는 기간은 평균 몇백만 년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지구에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동안 인간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활동 때문에 생긴 생태학적인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진화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고, 그와 같은 인간의 활동 탓에 매년 수천 종의 생명이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그만큼의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있는 새로우면서도 비옥한 환경을 우리 인간이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진화를 위한 새로운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면 인간이라는 종은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인간이 멸종한다면 새로운 진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창조적인 일이 될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먼 훗날 지구를 방문한다면 아주 새로운 종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종들은 인간이 존재하고 소멸한 덕분에 출현한 것들이리라. 그러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을 하는 종이기 때문이다. 과학 덕택에 우리는 자연의 근본 원리를 더 잘 이해하고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기회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라는 종이 지구상에서 존속할 수 있는 평균 기간을 더 늘릴 방법도 찾아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학적인 활동의 어떤 부분들은 역설적인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다. 인간의 과학적 활동과 유산 속에는 자칫하면 인간의 멸종을 더 앞당길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아마 과학은 결국 인간의 소멸을 막기에는 역부족일지도 모른다. 이제 나의 위험한 생각을 말하겠다. 개인적으로 나의 위험한 생각은 바로 과학에 대한 나의 믿음이다. 내 연구 분야, 시간 지각과 시각화 과정에 관한 한 나는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내가 얻은 과학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믿음이 있다.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신뢰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왜 위험한가? 아직도 과학적인 실험으로는 알아내지 못하고 알아낼 수도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내 앞에 그토록 불가해한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과학을 믿을 수 있겠는가? 나아가 과연 나는 나의 사고 과정이 옳다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가? 내 눈과 귀를 믿을 수 있는가? 뇌의 복잡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네트워크로부터 합리적인 무엇이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기 그지없다. 또 내가 보는 이 얼굴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하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하다. 내가 내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과학적인 업적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겠는가? 문제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된 게 사실이지만 근데 그와 동시에 우리 이제 많이 알았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우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말을 했죠. 내가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모른다 라고 그것이 자신의 무기라고.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그것에 대한 지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 발전을 하고 우리가 아는 부분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동시에 우리는 더 겸손해져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에 대해서 더 실감하고 그 지혜를 기반으로 나아가야 하지. 우리 이제 많이 알았어.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건 다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야 라고 하는 건 정말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과학으로 안 밝혀진 것들이 더 많은데 과학적으로 안 밝혀졌으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게 정말 크나큰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이었고요.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에요. 쭉 이렇게 되게 제가 2챕터를 읽어드렸잖아요. 이렇게 되게 짧게
챕터들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이게 총 몇 개 있지? 이런 챕터들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100개. 110명한테 물었다 그랬지? 110개 이렇게 챕터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110개의 타이틀만 보고 본인이 흥미가 가는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 되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위험한 생각들이었고요. 질문 있으신 부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검토하고 확인해보고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글을. 네. 그럼 오늘 리타의 볼륨을 높여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에 드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